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요? 네, 미래는 질병을 예측하고 건강을 설계하는 시대가 될 텐데요. 헬스케어는 몸이 아플 때 찾는 게 아니라 안 아프게 사는 기술로 진화 중입니다. 네, 외교관 출신인데 유전체를 연구하고 헬스케어 생태계를 설계하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AI와 디지털, 유전자, 그리고 제주, 이 조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바이트 생태계 신용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신영규입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신용규라고 합니다. 인바이트 생태계라는 기업이고요. 인바이트 생태계는 크게 두 가지 그 사업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I 기반의 헬스케어 디지털 인프라 쪽하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예. 신약 개발 역시 유전체 중심으로 유전체 기반의 항암 신약 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커리어 자체는 외교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3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직장 생활을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외교관이라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3분의 1 정도는 경영 컨설턴트하고 투자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경영 컨설턴트하고 투자 회사를 하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자연스럽게 그쪽 기업 자문 또는 네. 투자를 해왔었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바이오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미래 성장성 예.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내에서 네. 또 독특하게 유전체가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2012년에 창업을 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2012년. 네. 신 회장님 아버님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 마지막 관선하고 예. 초대 민선지사를 지내셨던 예. 신구범 제주지사십니다. 그래서 예. 아버님이 계실 때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제주 삼다수라든지 예. 또는 제주가 예. 어떤 제주의 자존을 중심으로 해서 예.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예. 어떤 제주 국제 자유도시 예.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예. 어떤 근간 개념을 당시에 그 구상하셨고 추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헬스케어 하면은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AI와 디지털 기술까지를 접목하면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예. 제주에서 제주대학병원과 함께 제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유전체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한 인간이 그 염기서열이 30억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0억 개의 염기서열이 구성된 10,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들을 했고요. 그 결과는 곧 나옵니다. 기회가 될 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를 넘어서서 또 저희가 다시 5만 명의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바이트 게놈 프로젝트를 네. 병행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그 대한민국에 100만 유전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전 세계에서 유전체 검사 프로젝트가 가장 크다고 하는 데가 미국하고 영국인데요. 예. 영국만 해도 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0만 명 중에서 30만 명 정도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생활 데이터와 그 다음에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데이터를 융합했을 경우에 저희들 계산으로는 37개 질환, 그 11개의 암을 포함해서 예. 대부분 만성 질환들입니다. 예. 37개 질환에 대해서 탐색 예측치, 그 다음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온셋이라고 해서 언제 그 병에 걸릴지까지 예측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고요. 거기에는 AI 기술이 혁신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탐색 예측치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노력을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예. 한 83% 정도의 예측치까지 갔습니다. 정확치까지 갔고요. 이 83%가 뭘 의미하냐 하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단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오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암에 걸리면 서너 군데 병원에서 한번 받아봐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일반이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탐색 예측치의 정확도를 추출한 상황이고요. 예.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손안에 예. 37개 진료 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을 예. 쥐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면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체 정보와 또 생활 습관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할 텐데 어떤 질병에 특히 효과가 있는지랑 이런 정보들을 얻는 게 최근에 그 개인 정보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쪽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예. 병에 걸리는 거를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몸에 장기나 혈액이나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예. 병에 걸리실 수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데이터 관점에서 클리니컬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걸릴 확률은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30% 정도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예. 그 병원에 가셔서 예컨대 당뇨나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종종 의사 선생님께서 가족력을 물어보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듣죠. 예,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을 한번 추정을 해보려는 그런 예. 의사 선생님들의 행동이시거든요. 예. 따라서 그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병에 걸릴 확률을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상식으로 한 7, 80%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10%, 30% 말씀드렸으니까 60%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활습관, 식습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활습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자님께서 뭐 세균 바이러스나 장기에 문제가 없고 유전적으로 아주 튼튼하다 하시더라도 매일 밤 운동 안 하시고 야식하시고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당뇨 걸리실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30%, 60% 정도의 추정치를 갖고 있고 그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문 논문에서도 다 검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한다면 질환을 예측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융합이 돼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건강검진 데이터, 임상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그다음에 생활습관, 식습관 데이터가 융합이 돼줘야만 비로소 질환을 예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문진이나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담배를 하루에 몇 갑 피우시냐, 술은 음주를 어떻게 하시냐,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 그리고 건강검진도 국가의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으시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체 데이터는 구할 방법이 없으세요. 게놈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한. 예컨대 기자님께서 내 몸 안에 30억 개의 염기서열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가 제주에서 1만 게놈 프로젝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 그걸 더 정밀의학, 프리시즌 메디슨이라서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질환자들 중심으로 5만 데이터를 다시 또 분석을 한 그 결과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예측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어떤 분들한테 지금 1만 프로젝트죠? 그 저희들이 그때 그 걱정 반 기대 반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유전체 검사를 하면서 그 해당하신 분들한테 또 동시에 건강 검진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때 그 다 서명하도록 돼 있으세요. 왜냐하면 개인의 건강 정보가 동의 여부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99.99%가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이런 건강, 신체 정보고요. 또 하나가 신용, 금융 정보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님 카드 가입하실 때 예. 개인정보 동의서 쓰시지 동의서 않습니까? 쓰시죠. 예. 그거 안 쓰시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강정보나 이쪽도 대부분 본인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분석되고 그게 본인들한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는 예. 그 동의를 해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10,000명 중 제 기억이 맞는다면 거의 100% 다 동의를 해주셨던 걸로 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제주 해녀분들을 위해서 예. 700분의 또 유전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계신 또 해녀분들이 예.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또 그분들의 독특한 유전체를 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예.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우리 몸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배양을 해서 우리 몸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건강 모니터링, 예. 건강 루틴, 예. 그리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건강 유의 항목들이 있고 예. 그런 유의 항목들이 앞으로 더 지날 경우에 질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정하고 쭉 픽스해가는 해가는, 활동. 그게 이 스마트 헬스케어 그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컨대 예. 당뇨라고 아마 좀 예. 예. 당뇨는 그러니까 당뇨 환자와 암 환자를 비교해 볼게요. 암 환자는 맞습니다. 투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항암 약을 투약을 받고 뭐 필요하면은 뭐 방사성 치료도 받죠. 당뇨는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섭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약을 먹는다고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뇨 환자들한테는 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활 습관이나 행동, 운동의 개선들이 예. 사실상 약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들을 예.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예.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예컨대 기자님께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경우에 예. 37개의 질환군 중에서 예. 대략 어디가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상태고 또 저희 분석 기술에 의하면 이게 향후 몇 년 뒤에 실제로 질병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83% 가능성으로.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법과 네. 보건복지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돼서 병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용어로 개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자님의 하루 루틴을 저희가 다 짜드려요. 그리고 그 AI로 짜드리고요. 그 루틴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요. 그 루틴이 잘 지켜졌을 경우와 네. 안 지켜졌을 경우 구분을 네. 해서 네. 전반적으로 다시 기자님의 그 건강 데이터 예. 또는 발병, 예. 질환군 위험 발생도를 네. 다시 재탐색하고 네. 다시 또 예. 점검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그 제주 포럼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미 이 기술들은 지금 개발해야 될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특히 AI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놀라는 게 뭐 요즘 많이 AI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 3년 전부터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로 전환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헬스케어를 받으면 내 몸을 훤히 들여다보는 주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보통 쓰는 얘기가 뭐냐면 개인 맞춤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맞춤형 앞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저희들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 맞춤형 치료 또는 건강 관리는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이제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임상 데이터, 정보, 유전체 정보, 문진을 통한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데이터에 융합이 되어 있는 네. 거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나 질병 치료의 첫 걸음을 내다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에서 열악한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주치의제도. 부자와 성산, 표선, 애월, 안덕, 대정 그리고 제주시 삼도동. 이 제도의 관건은 지역 주민과 의료진의 참여 여부입니다. 특히 의료진의 경우 주치의제도 참여로 인해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주의 현실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건강주치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헬스케어가 접목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일단은 이 취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든지 소외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도민들한테 어떤 주치의 기능을 도입을 하고 그걸 예.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질환 치료뿐만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예. 예방의학적 관점까지 어프로치해야 한다는 것은 예. 사실은 도청이나 제주도에서 그 소외된 지역의 어떤 그 주민들한테 생애 주기 관점에서 예. 건강 관리하고 어떤 예방적인 대응들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상당히 취지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겁니다. 예. 포인트는 예. 이게 10년 전만 해도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취지는 좋으나 기술이 가능하겠냐? 예. 할 텐데. 그러면 보건소를 수십 개를 만들고 수백 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5년 전에 저한테 이거를 여쭈었으면 쉽지 않겠다. 않겠다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을 수 있는 예. 어떤 예산 투입 대비 기대 효과가 적을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기술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기술로는 이게 예. 완벽히 가능합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예. 건강관리 예. 그리고 질환관리 더 나아가서는 AI 기반의 질환 예측까지 예. 가능한 그 기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술을 가지고 이 건강주치의제를 도입을 예.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적은 예산 투입 대비해서 높은 기대 효과를 거둘 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감이 좀 잡히는데,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겠다.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대정에 의료 인프라가 워낙 열악하니까 민관 협력 의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서귀포 의료원이 관리를 맡게 됐는데, 이런 의사 부족 문제도 스마트 헬스케어의 기술을 접목하면 미리 환자가 있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니까 크게 의료진이 필요하지 않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 속에서도 지역 의료를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회장님 예, 말씀 타당한 중에. 말씀이십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예. 환자 수요 자체가 적어질 겁니다. 적어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의료 공급도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허브 앤 스포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예. 그러니까 허브 병원이 있고 스포크 클리닉이 있을 수가 예. 있고요. 이 허브 병원과 스포크 클리닉이 IT로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으면 사실은 그런 기능 속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 의료원이 허브 병원이 되면서도 어떤 보건소들을 클리닉으로 예. 스포크 클리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의료진의 어떤 수급 문제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앱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도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환자 수요가 적어지는 걸 떠나 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 도민들께 37개 질환이든 뭐 100여 개 질환이든 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색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입을 하고 그 개입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참여 활동을 촉진하면서 네. 다시 그 건강 개선이 된 것을 네. 재탐색하는 예. 그런 루프 형태의 개념들이 예.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정부 당국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그런 거를 기울일- 관심 있게 봐주셔도 봐줄 나쁘지 않을 필요가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제주 1만 개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게 왜 제주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예, 그 제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 고향이 제주셔서 제주 예. 1만 개놈 프로젝트를 했냐라고 예. 얘기를 하세요.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예. 고유의 유전체가 보존돼 있는 데서부터 개놈 프로젝트는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경우에 섬에서 하게 돼요. 섬이 예. 지리적으로 폐쇄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개놈 프로젝트를 한 데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그렇군요. 섬이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UK, 영국 50만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영국 섬입니까? 역시 섬입니다. 섬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섬이 갖고 있는 그 지리적 폐쇄성을 통해서 유전체가 변형되지 않고 잘 보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제주를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요.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제주의 유전체가 제주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만주부터 일본까지의 예. 대략 한 3억에서 3억 5천만 명들의 유전체 어떤 구성 요소들을 밝혀내는 작업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그 근원이 되는 게 결국 제주였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개놈 프로젝트의 성과는 이제 만주나 일본까지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은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예. 예컨대 에트니컬리 인종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인종적으로 유사해야만 예. 개놈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영국 쪽에서 요청이 온 게 그쪽이 갖고 있는 것은 백인 유전체밖에 없습니다. 네, 네. 사실 백인 유전체하고 저희 유전체가 다르거든요. 예, 서열도 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에 국한해서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연구가 필요하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 지역도 예. 개놈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백인들도 이루어지고 예. 있고요. 또 중국하고 이 동남아 쪽도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아마 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예. 그런 데이터들 간에 예. 연구 목적 차원에서 예. 어떤 수합이나 교류들이 있을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범용적으로 유니버설한 어떤 예. 그 유전체 분석들이 이루어지겠죠. 예. 우리 이게 산업적으로 헬스케어를 산업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우리나라의 이 헬스케어가 전 세계 헬스케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한번 사례를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서울대학병원과 함께 예.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그 19 그 시기 때 경북 문경에 예.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그 대구 쪽에 문제가 예.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문경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그 어르신들이셨어요. 예. 대부분 코로나 확진자들이신데요. 어르신들 300분 정도가 있었고 그분들이 저희 시스템을 갖고 예. 그 관리를 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37개 질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원격 모니터링을 해드렸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한 분도 안 돌아가시는 좋은 성과를 저희가 거두었고요. 그 다음 해에 다시 요청에 따라서 서울 노원구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예. 설치를 다 해드렸는데 그때도 한 분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들을 예. 당시에는 이제 그 코로나에서 공항들이 폐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웹비나 형태로 예. 영국에서 그거를 저희가 웹비나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 예.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치사율이지 않습니까? 예. 치사율에서 우리는 몇 명이냐 그래서 저희가 0명이다. 제로다. 근데 당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요양병원에서는 반 이상 돌아가시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질문이 제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희가 도시를 셧다운 했냐 네. 물어보더라고요. 예. 폐쇄했냐? 예. 저희 폐쇄 안 한 상태에서 예. 방역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치사율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IT하고 의료 산업이 융합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번 보시죠.
다른 나라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중국은 IT 기술은 발전돼 있습니다만 의료 산업은 아직도 많이 낙후돼 있어가지고 한국에 많이 의료 관광들 오시지 않습니까? 유럽은 의료 산업은 발전돼 있는데요. 아직 LTE도 안 깔려 있는 지역도 허다합니다. IT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IT와 의료 산업이 동시에 발전돼 있는 나라가 어디라 보면은 결국은 한국, 싱가포르, 미국 정도예요. 일본은 IT 쪽이 아니라 오히려 아날로그적으로 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팩스기를 쓰고 있고요. 도장으로 결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싱가포르는 소위 스테이트 국가지 시티 스테이트지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고요. 그러면 남은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IT하고 의료 산업이 발전해 있는. 균형 있게 발전해 있는 나라. 균형 있게 발전하는. 아시다시피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 산업도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하고 의료 산업이 동시에 발전한 국가만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AI 시대를 넘어가서 AI 기반의 헬스케어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단히 높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특별히 주목하거나 이런 건 협력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것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당시에 21개국 23개 도시에 그 시스템을 깔자라는 요청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그 웹비나를 할 때 같이 계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 인프라로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도시 인프라라 그러면 예컨대 도로나 다리나 뭐 발전소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나 다리나 발전소가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이 헬스케어 시스템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때 배운 거다. 그래서 어떤 도시 하부 인프라로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청들이 왔었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 그 국가시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스케어 시스템 사업자로 컨소시엄 member로서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의 기능 자체를 도시 하부 인프라를 하부 헬스케어 인프라로 시스템을 들어가자. 깔고 그게 평상시에는 상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질환관리를 하다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면 국가 방역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 이른바 바이러스 프리 스마트 시티 컨셉트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울산 스마트 시티에도 동일한 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빠른 게 제가 볼 때 울산 스마트 시티일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말쯤에 첫 파일럿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관광지고 또 체류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헬스케어에 좋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헬스케어가 아닙니다만 제가 그 제주도에 올 때마다 주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제주 삼다수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지난 20몇 년간 뺏기지 않았느냐. 제주 삼다수가 경쟁하는 친구들은 농심이나 롯데처럼 국내 유통업계의 거대 강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주 삼다수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데는 이른바 우리가 관료주의라고 얘기하는 공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제조하고 그 판매 전략을 짜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는 거대한 공룡 유통 대기업들하고 일전을 겨루는데도 지난 25년간, 30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긴 적이 없는 그 이유가 뭔지 나는 너무 궁금하다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은 상대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제주는 아마 우리들도 인지 못하는 어떤 제주의 강력한 장점들
그리고 차별적 경쟁 우위 요소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천혜 환경과 어떤 관광지로서의 명성,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일반 대중들한테 인식되어 있는 브랜드로서의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가가 차원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연동을 시켜본다면 예. 어저께 그 제주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뭐 100만 명 넘게 오는데 예. 그 중에 거의 95% 이상이 서울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거기에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제주는 극히 적은 수만 오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또는 사고의 전환을 해서 그쪽 친구들은 도시 관광을 위해서 와서 도시 관광을 온 김에 겹쳐서 성형이나 뭐 의료 관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단기 체류용일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제주는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나 천혜 관광 자연 환경을 생각한다면 좀 체류형으로 오면서 오셔서 거기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 그런 거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게 대단히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실버 레지던스나 어떤 실버들의 중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일본, 미국 전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실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한국의 높은 그 의료 산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부가적인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거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차별적 경쟁 우위를 글로벌리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강력한 IT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헬스케어가 그분들이 받으시는 서비스 이면에 얼핏 느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상당히 제2의 뭐 K-팝이나 K-드라마 이후에 어떤 K-헬스케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헬스케어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동력을 받지 못해서 정체된 분위기인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지 않습니까? 산업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그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사업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마중물이야 정부 쪽이든 아니면 뭐 JDC가 하든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익 모델이나 사업 모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플러스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사업이나 이런 거를 과하게 외자 유치 또는 외국 자본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지금 뭐 제주 헬스케어의 녹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말레이시아 가장 큰 스마트 시티 사업이 중국의 그 컨트리 가든이라는 건설사가 발을 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홀드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외자 유치보다도 국내 여러 가지 수익 모델과 사업 모델 잘 만들어서 간다면은 더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의 선진국들이 어떻게 산업화시킨 산업화의 형태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쪽의 산업화의 형태들은 주로 의료 산업 중심이고요. 의료 산업에서 파생되어 있는 제약 중심들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쪽 의료 산업에서 연관되는데 한 2, 3년 전에 굉장히 그 제약사의 회장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약 바이오텍 그러니까 신약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600조, 700조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1, 2조, 2, 3조를 못하니 거기서 한번 100조, 200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반문을 한 게 그 신약 뭐 멀크니, 파이자니, 노바티스니 어마어마하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IT 기업들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그게 헬스케어 산업의 8분의 1밖에 안 해요. 신약 바이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게 600, 700조라면 거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8분의 7이 중요한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쭙어요. 8분의 7이라면 거의 4,200조에서 5,000조의 시장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병원과 그 병원의 인접 산업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전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 한 4,000조에서 5,000조 시장, 이제 1경까지 도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가 IT와 디지털 AI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수요는 상당히 이제 폭증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나 질환관리 또는 AI 기반의 헬스케어 또는 스마트 헬스케어 이 모든 게 그 병원과 병원 인접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전통적인 네. 의료 산업에서 네. 이제 디지털과 그다음에 AI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거기다가 거기는 더군다나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면서 맞습니다. 성장률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전 세계 고령화 추세를 봤을 때 이 산업은 굉장히 시장이 넓어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 실버 쪽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AI 기반의 어떤 헬스케어 기술들과 디지털 인프라가 들어간다면 좋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쟁 우위를 갖고 갈 수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제주가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술 기반의 어떤 R&D 허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제주의 어떤 새로운 미래 성장을 그리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 회장님 생각하시기에 제주도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해외 관광객보다는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퀄리티 있는 의료 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가 소문이 나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그런 구조의 어떤 산업의 선순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민 따로 뭐 외국인 관광객 따로 이렇게 이원적인 어프로치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도 좋은 취지라고 공감했던 그 건강주치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주치를 AI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와 헬스케어를 통해서 그걸 루프화 시키고 거기서 어떤 선제적으로 예방 의학부터 사후까지 조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내면 아마 주변 국가에서 관심 있어 할 거고 또 주변 국가에서도 내 노후를 그런 루프를 통해서 건강 주치를 통해서 케어를 받고 싶다는 친구들이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제주로 오시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가장 좋은 어프로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시니까 아버님 꿈도 그거셨어요. 제주도민의 행복. 맞습니다. 행복과 자존. 행복과 자존. 앞으로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주가 헬스케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은 사람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조직화됐을 때 비로소 가치는 창출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거든요. 인재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기회를 맞이했을 때 그런 인재들이 우리 제주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재들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의료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야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나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이 AI 쪽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필요하고요. 또 유전체를 대량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유전체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들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기반으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IT, 공대 애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나 이렇게 다 고객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질 좋은
퀄리티의 어떤 마케터라든지 세일즈맨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인재들을 제주에서 여하이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저희가 제주가 폐쇄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 안에서만 인재를 키울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인재들이 또 좋은 인재가 있으면 또 제주로 오고 또 제주의 인재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또 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순환형의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끝으로 네. 예, 계획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계획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인바이츠 생태계는 의료 지역에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는 그 뜻에서 인바이츠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AI 기반의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비단 제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의료 소외 지역들을 없애면서 그 소외된 분들에게 디지털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2년 전, 13년 전에 창업이 됐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루하루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규 인바이츠 생태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은 이제 치료가 아니라 예측과 관리의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 제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담이 치료를 넘어서 예방과 돌봄의 새로운 가치를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됐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